금리 인하 움직임에 껑충 늘어난 주담대 5월달 6월달에 급증할 겁니다. 은행별로 대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이것저것 따지기 싫으면 하나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출의 시장들이 조금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출의 시장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출의 상황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막힌 게 아니라 숨바꼭질에서 순례를 찾는 격으로 막혀있진 않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출이 많이 일어나서 대출의 총량들, 주담대들의 가계부채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면은 올 들어서 금리 인하 움직임에 껑충 늘어난 주담대가 많이 늘어났답니다. 신규 대출이 전달보다 34%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보면은 신규 주담대의 규모들이 꽤 많이 늘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건요. 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2월은 이 정도가 늘었으면요. 3월은 더 늘 겁니다. 이제 가계부채가 이제 큰일 났다. 이 신문이 또 나올 겁니다. 5월달, 6월달엔요. 급증할 겁니다. 왜냐하면 2월달에 거래량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요것들이 잔금을 치르는 시기가 언제죠? 5월, 6월 정도에 치르잖아요. 그러면요. 주택담보대출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추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5월, 6월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 생각에는 7월, 8월 정도 요때 아마도 규제가 조금 엎어져서 나오지 않을까. 왜 나오냐? 전세에 대한 규제들은 보증보험에 대한 비율들을 90%로 낮췄죠. 그리고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DSR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달에 시행하죠. 둘 다 7월달에 시행합니다. 그리고 가격들의 움직임이 크면은 이 거래를 약간 누르려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도 한 7월, 8월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수요를 또 너무 세게 누르면은 또 지금처럼 튀어오르는 시장들이 또 나올 것이고 그 수요를 누를 때 약간의 어려움들은 있겠지만요. 부동산의 본질이 그 대출의 조금을 누름으로 해가지고 그냥 영원히 눌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눌러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추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2월이 이 정도 늘었으면요. 3월 더 늘고요. 5, 6월은요. 대출에 대한 추이들이 되게 크게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지금 대출 중에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이 서울에서 44% 급증하고 영끌 B2 부활하나라고 했는데요. 뭐 영끌은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요. 빚을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대출을 활용해서 급증을 했다는 거는 거래 환경이 좋아졌다는 건데 이거를 비난할 문제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비난의 대상으로 신문의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애 첫 주택입니다. 생애 첫 주택을 사는 거는 잘못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집값이 조금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 현상을 얘기하면은 지금 에리님처럼 개뿔 다 거짓말입니다. 욕하고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안 믿지 말고요. 한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내 경험들이 있는데 저도 그래도 자산을 늘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뭐 큰 부자는 아니고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자산을 늘렸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고 관념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통의 연속이거든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고통이 있을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땀만 흘리는 게 일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땀을 안 흘리잖아요. 그냥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부동산도 내가 내 목숨 같은 큰 돈을 부어넣어가지고 의사결정을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역전세도 방어하고 하락의 공포도 이기고 그리고 그걸로 뭐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래를 해보면요. 이 거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어. 그 물건 내가 살래 하면서 사진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파는 건 더 힘듭니다. 팔 때 내가 원할 때 팔아. 안 팔립니다. 상승할 때 팔고 싶어. 상승할 때 또 욕심 부리다가 배상 나오고 또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꼭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수제잖아요. 우리 자산이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임차인들을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애 첫 주택 구입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끌 B2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끌 B2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한 30% 35%는 대출해도 되잖아요. 금융 비용을 써도 되잖아요. 뭐 200만 원 있으면은 한 20, 30만 원 대출 비용으로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 진단을 하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됐던 국가도 잘못됐죠. 국가도 국채를 발행해줘. 이 인프라가 다 어떻게 났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건설업을 하는 것도 건설업도 빚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PF 보증 받아가지고 그걸로 빚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회수를 하고 그래서 수익을 얻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예금을 빌려서 예금을 하면서 이제 이자를 주잖아요. 그 예금을 대출 받아서 대출 상품을 만드는 게 또 은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애 첫 주택 영끌해서 B2 부활하나 이거보다는 생애 주택 첫 주택을 빨리 진입한 사람들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다. 저는 주택은 우리가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 영끌이니 B2나 뭐 이런 걸로 좀 비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고 주담대가 많이 늘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대출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부동산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거꾸로 부동산은 개인의 현금으로 뭐 이번에 저기 반포자이를 72억인가 74억에 외국인이 올 현금으로 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없거든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 대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거래가 많은 시기에는요. 대출이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들은 당연합니다. 물론 이걸로 관리하는 거는 연체율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가계 대출이 증가율 자체가 규모가 아니라 증가율입니다. 자산이 늘어나고 집값이 올라가면요. 대출의 규모는 늘어나요. 근데 이 규모가 늘어나는 것보다 대출이 증가하는 비율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비율은 지금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는 것, 부동산 거래가 많은 시기에는 대출이 늘어나는 건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대출이 늘어나면은 가계 부채 폭탄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언제 나올 거냐? 4월 달에 조금 스물스물 나오다가 5월, 6월에 이제 그게 다를 겁니다. 이제 그걸 명분으로 스트레스 DSR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명분들을 재확인하고 시행을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면은 가계 부채 폭탄 얘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늘어난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대출이 늘어난 거고 대출이 늘어나면은 총량이 늘어나니까 가계 부채 폭탄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 자체가 100%가 넘었다. 100 몇 프로가 됐다. 90%가 됐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얘기는요. 거래량이 증가할 때마다 늘 아젠다로 이슈가 되었던 신문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6월달 정도까지는 그런 가계부채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완급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와 완급 조절에 대한 규제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제 생각에는 6월에서 7월 정도에 좀 고민을 하고 7월에 매매는 DSR, 전세는 전세 보증 한도에 대한 축소 플러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뭐 재지응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조금 이제 뭐 멈추는 구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류의 거래를 좀 제한하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영원히 올라갈까요? 집값이 어떻게 영원히 올라갑니까?
멈추는 구간도 있고 쉬어가는 구간도 있어야죠. 우리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24시간을 계속 일만 하면서 열을 올리면서 일을 못 하잖아요. 쉬는 구간도 있고 자는 구간도 있고 노는 구간도 있고 부동산의 그래프도 등락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구간들이 굳이 이렇게 막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막는 거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입니다. 부동산의 대출 정책이나 규제들은요 계속 변해왔어요. 변해왔습니다. 비슷하게 변해왔어요. 취득세도 옛날에 2%일 때가 있다가 이 2%를 계속 한시적으로 1%로 했다가 2, 3년 하다가 결국은 1%로 영구 인하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60% 단일세율을 매겨버렸습니다. 지방이든 서울이든 간에 상관없이 집이 세 채 있으면은 양도세 차익의 60% 매겨. 두 채면 50% 매겨. 단일세율이었어. 단일세율.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2013년도나쯤 돼가지고 2012년도 10년도 그때 중과에 대해서 유예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영구적으로 해제를 했죠.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을 그 투기 과열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지정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강남권을 남기고 그것들을 해제까지 다 해버렸죠. 그렇게 정책으로 완급 조절을 하려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계속 돈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화폐적 현상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물가와 집들은요 지불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물가와 집값은 불공평하게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됩니다. 가치나 수급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선은 본질적으로는 이런 완급 조절의 규제들이 이제 7월 달에는 확정된 거는 전세 보증 보험 한도고 그다음에 7월 달 매매 DSR, 스트레스 DSR 3단계 요거는 거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우리가 겁먹어야 되느냐? 집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좋은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집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아니 3년 하락할 건데 집 2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3년 뒤에 바로 팔 건데라고 하면요. 집은 파는 목적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상황에 맞게 그 기간들을 뭐 3년 뒤, 4년 뒤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것들을 범위를 넓혀가지고 시장이 좋아지면은 내 돈과 합쳐서 이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연도를 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좀 투자할 때 거래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렸는데 대출이 많은 시기, 부동산의 거래가 많은 시기는 대출이 늘어난 게 당연하고 가계부채 폭탄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올 거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명분이 되어서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7월 달에 스트레스 DSR이나 3단계 그리고 전세 보증 한도에 대한 축소들이 나오면서 조금의 심리는 위축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출 중에서는 대출은 1, 2월이 대출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거래를 하고 12월 달에 거래해서 2월에 잔금을 치르면 되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대출이 어려워지는데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분기별로 이 대출의 총량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을 하잖아요. 총량에 차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대출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걸 좀 조절한다니까 요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대출은 연말이 조금 어렵다. 그리고 대출은 틈새만 잘 찾으면은 잘만 찾으면 틈새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출을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좀 잘 찾아봐야 돼요. 이런 신문이 있습니다. 집 한 채 가진 김 부장 주담대 받으러 은행 갔다가 화들짝 놀랐답니다. 왜냐면은 아니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조건이 지금 조건이 어떠냐면 1주택자, 그다음에 다주택자, 뭐 지금 뭐 그다음에 2주택자, 뭐 이제 세입자를 낀 거 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은행별로 대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황에서 대출 상황은 어떠냐면요. 다주택자는요.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여기에서 이제 주담대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처분 조건. 그러니까는 하나 우리 농협은 전국 어디서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1주택 처분 조건은요. 전국에서 어디든 할 수는 있으나 처분 조건이 분대가 신한은행이에요. 그리고 1주택자 수도권 제외 처분 조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데서는 처분 안 해도 돼. 지방권은 대출해 줄게.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가 처분된다고 하면은 국민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1주택자도 그러면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포함되겠죠. 예, 1주택자 처분 조건하고 이런 것들 한번 따져보시고, 그리고 분양주택 전세 대출 이것도 규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대출 불가한 지역은 어디냐? 분양된 주택에서 전세를 맞춘 주인이 있겠죠. 거기에 전세 대출을 껴야 되겠죠. 근데 요거를 대출을 해주는 데가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입니다. 대출 불가 은행은 국민하고 우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담대가 만기 제한이 30년인 데가 5대 은행 중에서 주요 은행 중에서 국민, 신한, 우리, 농협이고요. 그다음에 40년 만기를 할 수 있는 데가 하나입니다. 제가 하나를 빨간색으로 한 건요. 하나는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기 싫으면 하나로 가시면 됩니다. 요 대출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따지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금은 대출을 막은 게 아니라 대출에 대한 상황을 틈새를 잘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